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는 10%가 조금 넘습니다. 즉 90%가량의 노동자는 노조가 아예 없습니다. 노조가 있는 직장에 다닌다면 그건 매우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인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이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해줄 상공회의소라는 기구를 두고 있듯이 이 노동계도 노조가 없는 90%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회의소 설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또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도 이 노동회의소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회의소를 반대하는 그 세력 가운데에는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회의소가 이 정부의 들러리만 서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반대한다지만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은 연대가 생명입니다. 90%가 없는 10%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선 90%의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홍다그룹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해서 이 내용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최대 그 부동산 재벌이라고 해요. 부동산 개발회사 중에서는 최대는 아니고 2등 업체라고 두 번째 업체라고도 하던데 일단 홍다그룹이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가? 2017년에 중국의 그 부자 랭킹에서 1등을 했던 네. 최고 부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번에 마윈 아니었나요? 알리바바? 아닙니다. 그래서 마윈을 제키고 이제 1등을 했었고 그 작년에는 이제 부동산 업계 1등을 했다가 2020년에 2021년 랭킹에서는 이제 2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밀렸고요. 그래서 이 중국 북경, 상해, 심천 이렇게 크게 경제권이 세 개로 나누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심천, 광동 지역의 비싼 건설 회사예요. 근데 이제 개혁 개방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동 지역 남쪽 지방이 도시와 개발 이게 많았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1등으로 1위로 올라갔군요. 가장 부자였던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쨌든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거품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파산 위기에 그럼 몰린 이유가 뭔가요? 그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풀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게 누워야지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서면 말라 죽는다. 바로 흥따가 거기에 딱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0년부터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갈 조짐이 보이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집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은 집 사지 말라고 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액션이 정말로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제 세게 들어가는 핵심은 뭐냐면 은행들이 이 부동산 대출을 못 하게끔 이제 이걸 확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회사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땅을 사야 집을 지니까 예. 이 땅 사는 돈을 은행에서 대거 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부동산 회사 이 회사들한테 대출해 주지 마라. 땅 사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게 꺾여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등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이제 헝다의 시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예. 이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 풀로 이제 땡겨서 땅을 산 거죠.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누웠구만요.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뭐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예. 이 판단 미스예요. 정부가 이것이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고 예. 부동산 회사 그리고 은행의 이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걸 거꾸로 읽었던 거죠. 그냥 이게 잠깐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예. 이제 모든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겁먹고서 예. 이제 예를 들면 땅 입찰에 안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사놓으면 떼돈 벌었다. 그 경험칙을 이제 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뭐 정부가 2021년 들어서 예. 그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내요. 레드라인을 이거 넘으면 죽인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현금이 단기 부채보다가는 많아야 된다.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제 자산 부채 비율이 80%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로 치면 그 부채 일반적인 부채 비율로 보면 400%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부동산 회사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회사들의 가이드라인에서 이 세 가지 기준에 헝다는 다 걸렸어요. 그래서 헝다는 부채 비율이 지금까지 40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갔을 때는 700%까지 갔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400% 밑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라고 하는데 1번으로 걸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예. 그것보다는 현금 보유를 많이 가져라고 하는데 예. 얘들은 뭐 그것에 20, 30%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걸렸으니까 은행들이 이제 이 회사는 정부에 이걸 봐줬다가는 정부한테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재를 바로 들어갔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은행에서 대출이 일단 막혔고 예. 그러면 이제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아파트를 지금 분양할 때 30% 할인해서 분양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할인해서 분양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7천만 원에 분양한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금년 2분기에 예. 이 헝다는 분양가를 30% 40%씩 막 쳐서 분양을 했어요. 떨이 쳤구만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것이 이게 서로 청약하려고 몇천 대 일 몇백 대 일 하다가 예. 깎아준다고 그러면 청약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는데도 예. 이것이 잘 안 팔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방성에서는 이거 수상한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도 뭐 이게 될 만한 상황에서 왜 할인을 하냐.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아파트 분양 대금을 다른 데 불법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그대로 이제 말리는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는 보면 이게 뭐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터지면 중국 전체가 휘청거린다. 이렇게 막 나오는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의 부채가 대략 한 1조 9천 이제 억 위안, 2조 위안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감이 없는데 그다 180을 곱하면 됩니다. 대략. 한국 돈을 우리 돈으로 그러면 360조. 360조 원? 그렇죠. 우리 국가 예산의 절반. 우리 국가 예산이 한 56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절반도 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터지면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보면 저거는 이제 금융위기 외환위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우리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우리보다 사이즈가 커요. 예. 그래서 뭐 인구 사이즈로 보면 30배가 크고 경제 규모로 보면 10배가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로 계산한다고 치면 360조라고 하더라도 나누기 10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 한 36조 정도의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부채를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36조 정도 부채 가진 회사가 망한다고 그래서 예.
이게 경제위기, 금융위기 오냐. 그건 좀 넌센스죠. 그래서 규모는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회사 하나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36조 우리로 치면은 36조 원 정도 되는 부채를 그냥 그럼 국가가 뭐 은행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막아주려면은 공적 자산 투입하거나 아니면 청산시켜도 뭐 크게 큰 위기가 아니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중국 내 1등 부동산 업체라면서요. 가장 큰 1등 부동산 업체가 이 지경인데 다른 부동산들도 지금 드러나지만 않았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냐면 중국은 부동산 회사가 많아요. 예. 이제 베이징의 상하이의 이 회사들은 그 빅4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빅4의 시장 점유율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워낙 크니까. 예. 그래서 이게 36조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2등 정도 해도 예. 마켓 쉐어를 보면 대략 한 4% 5%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이즈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제 1등 하는 회사가 지금 망과라고 왕커라는 이제 회사고 예. 3등 하는 회사가 이제 비구이엔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정부 방침대로 디레버리징하고 이제 분양가 조정하고 프로젝트 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만 이제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섰던 거죠. 다른 데들은 그대로 따라갔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뭐恒大뿐만 아니라 예.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부도난다고 소문이 무진하야죠. 그런데 지금은 한 개 회사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들어누웠는데 이 헝다만 배팅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도 아니면 뭐가 됐어야 되는데 뭐가 아니고 도가 돼 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회장이 아주 이제 그 특이한 양반인데 그 허난성 우리로 치면 뭐라고 얘기하나 중국 전체로 보면 이제 농업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성이 허난성이에요. 밑에서 이제 가난하기로 치면 뭐 탑5, 탑6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성에 거기 출신인데 뭐 이런 그대로 아주 이 맨손으로 일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관상결탁.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쇼맨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를 도네이션을 사회주의국가에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중국 기부자 랭킹에서 10년 동안 1등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마윈이 1등을 했고 이 사람이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마윈은 왜 안 하다가 갑자기 1등을 했냐. 이번에 이제 기부하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11년 동안 거의 이제 1위에 갈 정도로 도네이션을 많이 했어요. 자발적인 기부자군요. 그럼 이분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이 헝다그룹의 지분율을 보면 이 대주주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이 회사가 대략 한 1,700억 위안 정도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익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유보를 많이 남기죠. 그런데 이 회사는 1,700억 중에 거의 3분의 1 되는 500억을 배당을 했어요. 산에 쌓아두지 않고. 그렇죠. 배당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배당을 누가 가져왔냐면 70%가 대주주가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350억 유안을 이 사람이 다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350원을 받아가는 것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사회에다가 쇼를 한 거죠. 그게 비난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데 2017년인가에 보면 중국에 보면 이제 3월 달에 양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인대가 있고 정치협상의 정협이 있는데요. 그 정협에 이 사람이 그 상부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이 완장을 하나 찬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선량한 그 입지전적인 인물의 자선사학가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그냥 누구나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지만 전형적인 문어발식 경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로 보면 축구 구단 광주 그게 바로 헝다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헝다의 특징이
축구 되게 못하잖아요, 얘들이. 예. 근데 선수 스카우트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예. 축구도 못하는 데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이제 쇼변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가 이게 전기차를 한다. 이건 약간 컨셉이 좀 안 맞죠. 예. 그래서 IT 회사가든지 인터넷 회사 간다든지 뭐 자동차 사는 건 메이크 센스한데 예. 이 회사가 전기차를 하겠다고 한 500억 위안 정도를 퍼놨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차가 안 나와. 그러니까 차는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개발 중이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 너발식 남들이 하는 거 다 질러는 그래서 방망 경영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질문제도 그런 게 있던데 그 외국인들이 이 여기다 돈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이제 외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이다 터지면 지금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헝다의 상당수가 자본이 다 홍콩 자본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주식 투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터지면 뭐 자기가 손실 보는 건데 재미난 것은 이 회사가 그 최근 3년 동안에 달러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을 했어요. 달러채를 한 107, 80억 정도 달러채를 그 한 17조 원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재미난 건 금리예요.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이 13%. 대략 한 10% 이상의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제로 금리 시대에 이게 3% 너도 나도 다 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 이상의 고금리채 헝다를 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에 이제 혼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금리도 그러면은 그 채권도 중국은 장기채가 아니고 다 단기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채니까 뭐 이제 3년이죠 대략. 그런데도 13%씩 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우 수상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부도났냐 하는 것에 이제 그 데이터를 조금 체크를 하자면 그런 점을 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증권감독 원장이라고 그 고슈칭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6%면 이거는 주의해야 돼. 6%의 회사채 발행하는 거는 그리고 8%에 발행한다 이거는 리스키한 거야.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10%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건 끝났다고 봐야 돼. 감독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회사에서 10%, 11%, 13% 쿠폰 레이스를 그렇게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건 부도다. 이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돈이 없어서 이게 10%대 고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게 이익 배당을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당도 대주주가 이제 70%를 가져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서 왔다는 것.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에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럼 그 고금리의 그 달러채 발행한 게 많이 팔렸습니까? 당연히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등하는 대우건설이다. 현대건설이 발행한 거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신용평가회사들의 레이팅을 이제 A를 줬겠죠. 그래서 그거 믿고서 이제 산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헝다그룹에서 발행한 달러채가 폭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당연히 폭락하죠. 당연히 폭락하겠죠. 지주가 된 거죠. 그럼 그 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 손실 처리해야 되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헝다그룹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그 한 해 예산의 절반도 넘는 그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파산 절차로 갈 거냐 아니면은 중국 정부, 중국은 어쨌든 부동산이 다 토지는 국가 소유니까 어떻게 좀 그 파산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도 처리 정도로 일시적으로 해서 좀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해줄 건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헝다그룹 하나가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만 누웠기 때문에 얘 혼자만 누웠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중국의 그 총 대출이 국가 전체 대출이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 게 334조 위안 정도 돼요. 예. 근데 얘들이 이제 빌려간 돈이 한 2조 되는 거죠. 예. 그럼 토탈 부채의 0.66%. 예. 그리고 은행 대출을 얼마나 해줬냐 그러면 182조를 하는데 거기 한 2조면 한 1.1%. 예. 얘들 그 완전히 뭐 이게 다 꽝이 된다고 하면 예. 그 정도 충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0.66% 가지고서 리만 브라더스 때 이거 완전 넌센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헝다그룹은 이것은 이제 그대로 두고 네. 세장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장의 주인.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중국도 이제 민생이 중요해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헝다가 전국에 한 150개 도시에 예. 이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보도를 내면 아파트 건설이 중간에 스톱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아파트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다가 이제 이게 그렇죠. 낭패를 보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정부로서는 헝다 하나를 부도내는 것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굉장히 미묘한 시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중국에 다짜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 문제가 많은데 헝다 이전에 중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은 완다였어요. 완다. 완다도 예, 그 축구팀 있습니다. 대련 완다가. 아, 그래요? 중국의 그 최대 쇼핑몰 완다 광창이라 완다 프라자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최대 쇼핑몰 회사고 한국의 예전에 개미들이 몇 달 전에 AMC라고 예. 미국의 그 극장 체인 그거 막 투기 들어갔을 때 이제 갔던 그 AMC가 바로 완다 거예요. 예.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 예. 뭐 오락산업부터 시작해서 들어서 그래서 한때 잘 나갔을 때는 이 완다그룹이 대련에 있는 회사가 예.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어? 그럼 우리는 잘리우드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 할리우드보다 더 큰 이제 세트장을 산동성에 짓는다. 예. 투자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 꺾어지면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가 이제 무너지게 됐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그 헝다가 1등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이제 완다가 1등이었어요. 예. 그럼 완다는 그때 어떻게 처리했냐? 요게 제가 볼 때는 헝다를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을 제공을 해요. 예. 첫 번째는 어떻게 했나요? 이 쓸만한 자산을 일단 팔아서 현금화를 한다.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헝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아직도 부도를 안 내고 있냐. 예. 그래서 8월 13일 날인가 중국 정부가 이 예약 면담이라는 거. 알리바바도 예약 면담에서 이제 죽었고 디디 추싱도 이제 당국이 부르는 거죠. 예. 공개적인 소환에서 면담을 하는데 했어요. 이 했다는 건 이건 사고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약 면담을 하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디디 추싱도 다 이제 혼내고 처리를 하는데 예약 면담하고 나서 아직 한 달이 이제 돼가는 즈음에도 아직 조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내고를 하고 있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가 부동산을 너무 많이 사놓은 거예요. 전국에. 거의 한 2억 뭐 평방미터인가 이 정도를 사놨기 때문에 이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샀지만 뭐 중국 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헝다 회장 얘기는 이 땅값만 해도 5천억이 넘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거 자산을 판다고 해도 2조가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상적으로 살려주기만 하면 이거 1조 9천억 그건 이제 부채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차입금은 거기 60, 7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가치를 봐라. 그래서 이제 살려줘라.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미 실질적인 부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신용 등급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의 국내 신용 등급을 6월 9일 날 중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이 회사들은 이 회사는 이제 요주이다, 투기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28일 날 지금 최근에 보면 S&P가 레이팅을 낮췄다고 그러는데 S&P보다도 훨씬 더 먼저 중국 신용평가회사는 CCC면 이건 투기 등급이에요. 거래가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7월 달에 이미 이건 사형 선고가 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이 버티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이 땅의 밸류. 예. 이제 이곳 감독 당국도 그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회사가 계속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우조선하고 같은 제가 볼 때는 회사는 그대로 두고 대주주 그다음에 이 투자한 사람 이 사람들의 지분은 이것은 지분 포기각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분은 소각을 해버리고 이 은행의 이 대출 요것은 출자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일정한 정도의 돈을 넣고 제3자 다른 이제 전략적 투자가를 집어넣어서 캐시를 인젝션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왕커라는 회사가 그 민영기업 중에서는 광동성에서 가장 큰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한 3년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광동성이 이제 돈을 집어넣어서 안정화를 시키고 이제 왕커 같은 경우는 대주주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랭킹 1등을 하고 있죠. 그런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왕커하고 완다의 이 사례를 보면 이것은 세장에 있는 세의 주인을 바꾸고 그 방법은 첫 번째 대주주 지분 소각, 채권자들 이제 채무 조정해서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출자 전환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분을 들어와서 안정화를 시키고 어쨌든 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계약자들은 다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 투자가를 이제 데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광동성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무지하게 낸단 말이에요. 헝다가.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죽이기보다는 살려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 대주주는 도덕적 결함 또 그리고 이제 신뢰성의 상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제가 만약에 헝다그룹의 그 회장이었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진 땅은 가진 부동산은 많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돌아오는 그 부도는 막아야 될 테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거든요. 야 갖고 있는 우리 땅 다 떨이로 다 팔자. 그래서 일단 저거부터 막자.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면은 우리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럼 정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땅이 그렇게 많다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30년 전 일본이 장기 침체로 들어섰던 그 부동산의 그 대폭락이 시작되면서 된 거고 이렇게 헝다그룹이 땅을 또 그 부동산을 떨이로 막 싼 값에 팔아버리기 시작하면은 가치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들 빅4가 가진 점유율이 부동산 시장에서 14%밖에 안 돼요. 나머지 86%가 있고 14% 중에서 얘들이 큰 이제 메이저 셰어라고 하더라도 7, 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규모로 보면 뭐 2억 평 이러면 엄청나지만 중국 전체로 보면 이제 마이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을 팔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이거 곧 부도나고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더 똥값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늑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업자들도. 급한 건 우리가 아니고 저 헝다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정부의 방침을 놓고 보면 저 문제가 터지려고 그랬을 때 손을 봤다 그러면 벌써 석 달 전에 손을 봐가지고 이것은 지원금을 줬지. 지금 석 달째 끌고 있고 이 글로벌 진평사들이 투기로 낮출 때까지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업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업계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시세 처리를 해서 똥값에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죠. 그래서 뭐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지만. 헐값이라고 좀 해 주시는 거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다 사고 싶지만 떨어지면 개미 한 마리 없는 것이 이제 부동산하고 사실은 주식이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이 헝다그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 부동산 회사들의 부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좀 바람을 지금 불었는데 헝다가 거기서 베팅을 하면서 거꾸로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은 게 공동 부유론으로 이제 시진핑이 그 정책을 바꾸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지금 이게 어쨌든 전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기업 한계 때문에 홍닭으로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그 악영향을 막 금융위기까지 번져나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공동 부유론에 어쨌든 시진핑에 그 좀 타격이 입은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500개 그 부동산 그 아파트 사업장의 그 일단 그 주민 입주자들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야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손 피해를 입게 생겼다라고 원망을 할 테고 그런 공동 부유론 좀 타격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으신데요. 예. 1차적으로는 이 공동부유론이 얘기가 나온 것은 2020년 11월 달부터예요. 예. 본격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헝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 2019년부터 쭉이에요. 정부가 긴축 들어가고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수를 둔 거죠. 그래서 지금 헝다의 지금 최근의 보도 사태는 공부론 나오기 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은 이제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 부유로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이제 서방은 저것은 공동 부유론이 아니고 공동 빈국론이다. 다 같이 이제 거지 되는 거다.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렇죠. 거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헝다 문제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헝다의 이 샥이 크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7월 달부터 이것이 이제 헝다의 신용평가 같은 게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때 주가가 폭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증시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헝다의 이 문제는 이것은 증시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하신 그 중국 공부론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하게 가는 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일본의 손정희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크펀드라고 캐시 우드 루나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소로스도 그렇고 뭐 그리고 조지 소로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이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또 중국에 환투기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손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바바에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 30%란 말이에요. 거기서 40%가 이제 손실을 받고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이제 왕창 질렀는데 이게 터진 거죠. 개인적인 좀 감정이 실린 그러면 바로 많이 실린 거죠. 많이 실렸어요. 이제 그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환투기 해가지고 영국 정부를 굴복시키고 태국에서도 돈 벌었지만 홍콩에서 위안화에다가 이제 숏을 쳤다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있는 위안화를 다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만기에 위안화를 갚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네거티브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재미난 것은 조지 소로스가 세냐 아니면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이고 두 번째가 뱅가드인데 뱅가드하고 블랙락하고 누가 소로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세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물어보나 마나요. 그런데 최근에 이 블랙락하고 그 뱅가드가 중국에다가 자기네가 100% 독자 자산 운용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펀드를 성공적으로 발매를 했고 얘들은 이제 이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중국에. 그리고 뭐 미국의 빅2, 빅3 증권사가 이제 골드만삭스, JP 모간 뭐 이제 그 메린치 모간 스탠리 뭐 이러는데 JP 모간이 금년 4월 달인가에 100% 지분을 가진 이 독자법인을 중국에다 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손정희나 아크펀드, 캐시우드나 조지 소로스 같은 개인들은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스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는 자산운용사 넘버 1, 2, 증권사 넘버 1, 2 얘들은 거기에 지금 새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고 그럼 그 얘기는 손님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 고객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중국 증시를 외국인이 떠났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지 않은 것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터로 보면은 이 7월 달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예. 이 중국에 지금 금년 들어 가지고 1월 달 빼고 2월 이후로 지금 9월 달까지 예.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예. 자금 유입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매달 플러스예요. 순매도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 7, 8, 9월을 보면 7월에 조금 작게 들어왔다가 8월은 더 늘어났고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8월 달 전체보다가도 지금 12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8월 한 달 들어온 것보다 돈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자체를 놓고 보면 아까 공동 부유론이 아이러니하지만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야 공동 부유론 때문에 뭐 인터넷 기업들 다 죽었고 주가가 70% 그러니까. 40% 폭락했는데 말이 되냐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중국 본토 시장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상장된 게 없어요. 그렇죠. 다 해외에 상장됐지. 그렇죠. 예. 미국하고 홍콩. 미국에 대부분 상장돼 있고 홍콩의 일부가 상장돼 있어요. 예. 공동 부유론의 타켓에 이제 피해를 본 회사들은 미국에 상장돼 있고 홍콩에 상장되는 회사들이 폭락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본토에는 인터넷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 폭락할 기업이 없어요. 아. 그리고 뭐가 이제 아이러니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예. 공동 부유론 안에 한 개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이게 규제하고 이번에 헝다가 부도가 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예.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 달 이후로 그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이었겠네요. 뭐 원했는지 아니면 뭐 그 예. 뒷걸음치다가 쥐잡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38일 동안 7월 23일부터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하루 주식시장에서 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이 넘어가요. 1조 위안은 180조 원입니다. 예. 하루 거래량이.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공동 부유론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이 중국 기업 다 죽이기다. 이렇게 봤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증시로 부동산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지수를 보면 지금 9월 달에 지수가 우리는 뭐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 이렇게 보지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연중 최고치예요. 그런데 전 소장님, 제가 이제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이 기사가 관련되는 게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로 가려다 사회주의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투자했다가는 공산당의 인질이 될 수 있다. 중국에 지금 투자하는 건 화약을 지금 불 속에 뛰어드는 거다. 뭐 이런 그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지금 중국이 지금 처음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공동 부유론, 선부론에서 시작해서 공동 부유론으로 방향을 틀면서 뭐 플랫폼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교육 업체들, 뭐 게임, 엔터 하나하나 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그야말로 영업을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부로 이 외국 자본들이 겁나서 어디 들어가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인데 아까 전 소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에 지금 외국인 자금은 계속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예. 이 공동 부유론에서 제재 대상은요. 예.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 이거 디디 추징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번에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는 거. 이거 알리바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를 많이 낳게 해야 되는데 거기 사교육. 최대 장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젊은 부부들이 첫 번째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애 못 낳고 예.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써. 그래서 이거 때려잡는데 1번이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남의 돈 빌려가지고 CO2 많이 발생시키는 거. 이건 예.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제재 대상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건 다 죽은 거예요. 4가지만 그럼 제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대신 이제 4가지를 더 육성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한 달에 3,000원 받는 그런 이제 일용 작급 갖고서는 공동 부유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인텔처럼
이 월급 많이 주는 직업을 많이 만들자 이게 고부와 같이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예. 이거는 미친 듯이 정부가 지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반도체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5나노, 3나노 기술을 갖고 있고 예. 중국이 한 14나노. 그래서 반도체를 그리는 붓의 가늘기가 선진국은 한 3에서 5cm로 그린다 하면 중국은 14cm로 그래요. 네. 근데 중국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28cm 정도의 굵기의 붓으로 그리는 그 정도 기술만 있어도 10년 동안 법인세를 빵으로 해줄게. 그럼 순이익률이 25%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재료 이런 거 수입할 때 예. 수입 관세 빵으로 해줄게. 이게 이제 지원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서 뭐 엄청난 지원책이네 그거는. 그렇죠. 중국의 반도체에서 배터리 회사가 이 플랫폼 기업은 주가가 대폭락을 했지만 예. 얘들은 2배가 됐어요 주가가. 예.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육성을 하려고 하는 섹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보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산업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당근을 주고 나머지는 채찍을 가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주로 이제 미국에 우리가 뭐 원수 같은 중국어가 안 돼서 네.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네. 미국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를 잘 몰라서 네.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에 주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가 제재하려고 하는 4가지 산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플랫폼, 부동산, 사교육 업체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 이것이 공동 부유로 있는 그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업 죽이기고 그리고 이것은 공동 빈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그것 말고 4가지의 육성 산업을 보면 예. 이것은 정부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세게 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에 이제 공동 부유론 갖고서 정시가 위험해지고 이것이 이제 경제 위기로 올 거냐 예.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이제 한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다음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를 제재한다.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 강남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을 이제 제재한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SM이나 예를 들면 YG 같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예. 소속 연예인들이 탈세 혐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재한다. 예.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지만 리니지 같은 이제 게임 회사에 예. 게임하는 시간을 못하게 한다. 이걸 제재한다고 그랬을 때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거나 한국 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쪽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막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봐야 그거구나.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한쪽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미는 공부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산업에는 외국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군요. 그게 지금 7월 달 이후에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그 중국 시장에 그 외국 자본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중국이 미는 4가지에는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외국 투자가의 판단인데요.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왜 중국은 그 기술을 그렇게 이제 개발한 돈을 쓰냐 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돈은요.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렇게 보면 중국이 성장률이나 금리가 지금 전 세계 제일 높단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바보가 아닌데 이런 이제 300조가 되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는 나라에 왜 뱅가드나 블랙락은 거기다가 자산 운용사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을 했냐. 그러네. 예. 거기에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어쨌든 중국 헝다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 들불로 산불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미국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해서 그다음에 바로 리먼 브러더스로 이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다 부동산이 거품이 잔뜩 끼면서 부동산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은행을 무너뜨렸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까지 번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전에 일본도 결국 부동산이 지금 헝다처럼 중국처럼 막 이렇게 막 거품이 잔뜩 일어났다가 그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장기 침체를 겪은 거고 많은 분들이 비교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 상황 아니냐. 한국의 헝다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 없겠느냐 얘기하거든요. 글쎄 뭐 한국은 그 사이에 건설회사들이 몇 번 이제 금융위기 때 당했기 때문에 리스트럭처링을 많이 했죠. 예. 했고 우리는 감독 당국이 이제 레버리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예. 뭐 DTI, LTV 뭐 이런 것을 해서 미국이나 지금 중국처럼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뭐 이게 그 건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이렇게 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끌을 했다고 하는데 뭐 60% 70% 돈 빌려서 이거 집을 샀을 때 사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떨어지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30%만 떨어지면 깡통 주택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미국의 홈리스트들이 나온 것하고 똑같은 서프라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떨어지면 더 큰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떨어지는 것의 관리 지금 돈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레버리지가 리먼 사태가 있냐 없냐 하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은 이게 리먼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60배를 썼다고요. 그러면 집값이 2% 이게 가격이 2%만 떨어지면 바로 반대매매 마진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청산을 해버렸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40%가 떨어졌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리만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그것도 금융기관에서 이 부동산 회사한테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모기지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경우는 은행이 그러니까 영향받을 일은 없다 이거죠. 이제 이 은행이 그게 이제 기업한테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을 무너뜨릴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큰 국유 은행 말고 그 헝다그룹이 많은 그 지방의 조그만 은행들하고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행들은 당연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 전환하는 거죠. 그런데. 출자 전환을 해서 우리도 산업은행이 이제 그 대우조선에 출자 전환을 해버려서 자본금을 늘리고 기존 주주들은 대출시키고 그렇게 보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참 그 제가 말을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좀 그 아까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 있지 않았었어요? 아닌가? 지금 잊어버리셨죠. 그럼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중국의 상하이하고 선전에 증권거래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해요. 만드는 이유가 또 뭐 중국 정부에 지금 복심이 있는 거라고 또 하던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요즘 온라인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 심전에 상해에 있는데 굳이 북경이 만들 수 있냐, 만들 필요가 있냐 하는 건데 거기서는 정치적인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은 정치 수도하고 금융 수도가 같이 있는 도시는 발전하지만 이게 정치 수도만 있는 데면 쇠퇴하죠. 예를 들면 DC하고 뉴욕하고 보면. 근데 중국은 경제 도시, 금융 도시는 상하이지만 정치 도시는 북경이에요. 그렇죠. 북경에는 금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금융 거래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이제 북경의 장기적인 발전 여기에 대한 이제 배려가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 부유론을 하면서 북경 지역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을 이제 상장시키고 투자가들을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그걸 이번에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북경에. 그래서 지금 상해에도 그런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 있지만 이것은 주로 이제 하드테크 이런 이제 기술이고 이 북경에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를 주로 하는 혁신기업 이 회사를 전형적으로 상장시키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중국에 우리 같으면 산자부죠. 공신부가 지정한 이제 스몰 자이언트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특징은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AI나 이런 소프트웨어적 성격이 강한 기술 회사. 그건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그 회사들만 이제 상장을 시키는 시장이다. 베이징에 생기는 증권거래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강소 중소기업만을 위한 거래소다. 그렇습니다. 대형 회사는 상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 회사는 상해에 가라.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심천에 가라.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서비스형 혁신 기업은 북경으로 와라.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 어쨌든 자금을 계속 받아들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경을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도시에서 이제 금융의 도시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 예.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커지면 누구가 이걸 만들었냐? 그러면 시진핑이 만든 걸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소 중소기업을 키우겠다 시진핑은 앞으로 거대 중우장대한 산업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1시에는 유튜브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비즈니스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